안녕하세요. 저는 깜빡 잊고 놔두고 온 물건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을 겪은 60대 여성입니다. 아마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현관 앞에 놓인 그 구두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테죠. 그날 그 타이밍에 제가 집으로 돌아갔던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로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때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다기보단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저도 젊었을 적엔 전업주부로 애들만 키우고 살았어요. 남편은 젊었을 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은퇴한 상태죠. 요즘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니는 게 낙인 사람이랍니다. 저희 슬아의 딸과 아들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참 착하게 잘 커졌어요. 한 번 엇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물론 살다 보니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한 번 휘청거릴 때면 온 집안이 전부 흔들릴 때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진짜 밤낮 없이 사업에만 집중을 했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턴 일이 좀 풀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선물을 받았던 게 있었네요. 자, 여보, 이거 당신 선물이야. 어머, 이게 뭐야? 웬 보석 상자야? 정말 나 주려고 사왔어? 당연하지. 여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한테 이건 꼭 한번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다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사왔어. 얼른 열어봐. 그렇게 남편이 선물해준 보석 상자를 열어봤는데 전 너무 깜짝 놀라 뒤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얇은 은가락지만 서로 나눠 끼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목걸이를 걸어주며 제게 신신당부했던 게 있었네요. 여보, 이건 평생 당신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 팔면 안 돼. 알았지? 당연하지. 누가 해준 선물인데.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잘 간직할게. 남편은 자식을 키우며 고생한 절 위해 큰 마음 먹고 그 선물을 사주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선물만큼은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역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그중에 남편에겐 아주 오랜 절친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과 거의 50년 가까운 인연인 분입니다. 그분도 남편처럼 사업을 하는 분인데 같은 사업가로서도 서로 잘 맞았지만 무엇보다 서로 성격이니 생각도 비슷해 저희는 부부 동반으로도 자주 만났었어요. 저희가 한창 힘들 때도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그 남편의 절친이신 분입니다. 아마 그때가 큰딸이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주 거래하던 곳이 부도가 나며 그 여파가 남편 사업에도 미치게 됐거든요. 당장 거래처 수입이 끊겨버리니 돈이 돌지 않아 한동안 힘들었죠. 그때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분이 남편을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저번에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 때도 별말 안 하더니 나 섭섭해? 아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근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까. 내가 뭐 자네 못 해결할 거면 말하는 거겠어? 친구인데 이 정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필요한 만큼 얘기해봐. 아직 우리 회사 탄탄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대신 다음에 나 힘들 때 그땐 자네가 나 도와주면 되잖아. 남편 친구의 한마디에 저와 남편은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솔직히 직원들 월급도 해결해야 하고 다른 거래처 대금도 보내줘야 하는데 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렇게 그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이후엔 차츰 사업이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이후에 딸은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아들은 항공대 졸업 후 비행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두 아이 모두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자식 키우는 보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많이 느꼈답니다. 딸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희를 참 많이 챙겼어요. 아들이 비행기 기장이 꿈이라 워낙 바쁘게 다니다 보니 딸이 저를 더 챙겼던 것도 있었고요. 딸의 월급날이면 늘 저를 데리고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기도 했죠. 엄마, 아빠, 여기 어때?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여기 오려고 엄청 알아봤다? 그래? 아유, 너무 좋네.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것도 와보고 말이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늘 너무 좋네. 그치? 내가 이래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키웠는지 알겠더라고. 엄마, 아빠 고마워. 앞으로 내가 효도할게. 그런 착한 딸은 누구보다 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딸이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면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사위를 처음 보게 됐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첫 만남이니 저희한테 잘 보이려고 더 잘했겠지만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는 길에 뭐라도 사가지고 와야 하는데 물어보니까 가영이가 그냥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 언뜻 과일을 자주 드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일 좀 사와봤습니다. 아유, 세상에 뭘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마워요. 얼른 들어와요. 그렇게 첫 만남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딸 표정을 보니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한눈에 보이더군요.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덩달아 행복한 법이죠. 저와 남편도 그래서 바로 결혼 허락을 해줬습니다. 당시 사인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사돈댁도 편안하신 분들이었고요. 그렇게 큰딸을 시집 보내고 그때쯤 남편도 사업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위인 평생 일만 하면서 산 저희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헛헛할까 싶어 종종 주말에 와 남편과 같이 등산을 다니곤 했습니다. 아버님, 가시죠. 제가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쌀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투랑 단단히 챙겨 입으셨죠? 그래. 자네가 같이 가주니 내가 참 든든하구만. 여보, 오늘 같은 날은 등산 좀 쉬지. 사위도 왔는데 일하느라 피곤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머님. 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몸도 쑤시고 그래서요. 아버님 따라 등산 다녀오는 게 저도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이 덕에 남편은 같이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가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친구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였죠. 그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서 애들 이렇게 크고
시집 보낼 때까지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터라 그 아내분과도 언니 동생하며 정말 잘 지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된 남편 친구는 그 후로 많이 무너졌어요. 저희 부부는 그분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그 친구를 만나러 갔고 저 역시 가끔 같이 따라가 밥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힘이 되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그분 사업도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아오셨던 분이라 그런지 정신적으로 무너지니 사업에도 그게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하루는 그 남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남편은 예전 저희가 힘들었을 때처럼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당장 급한 게 얼만데? 그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얼른 얘기해봐, 어? 아유, 됐어.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저기 대출 받아보려고 알아보고 있어. 아이, 대출은 무슨? 친구 힘들 때 도와줘야 친구지. 못 도와주면 그게 무슨 친구야? 나 힘들 땐 자네 안 그랬어? 나중에 여건 되면 그때 갚어. 자꾸 이렇게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기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남편은 그 친구에게 2억이 좀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예전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다시 되돌려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마음으로 그렇게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너지는 걸 막기는 힘들더라고요. 결국 남편 친구의 사업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저희 집에 그 친구가 뭔가를 들고 온 적이 있었네요. 바로 그림이었어요. 전에 남편 친구 사무실에 그 그림이 바로 중앙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 그림이 유명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 값이 꽤나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온 거였죠.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갚지 못하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이 그림이라도 가져가. 감정가가 한 2억 정도 되니까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정말 나중에 다시 일어서게 되면 그땐 다시 꼭 되사갈 테니 말이야. 이거 네가 아끼는 그림이잖아. 이 그림이 있어야 일이 술술 잘 풀린다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래야 내가 더 힘내서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얼른 받아줘. 결국 남편은 그 그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그림은 저희가 주택을 짓고 이사 오며 저희 집 거실벽에 걸리게 됐어요. 그림 자체도 너무 멋있고 기운이 좋았지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남편 친구분이 얼른 다시 일어서서 제발 이 그림을 빨리 되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노을 보내며 저흰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와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평화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결혼하고 2년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고 전 종종 손주들을 보러 딸네 집에 오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내가 사는 걸 보면 그래도 둘이서 잘 의지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딸이 좀 더 벌이가 나은 편이었는데 처음엔 사이가 자기가 부족하다며 먼저 살림도 더 신경 쓰고 손주들도 잘 봐주곤 했습니다. 퇴근하면 사이가 먼저 집에 도착하다 보니 늘 손주들을 사이가 먼저 챙기기도 했어요. 그런 사이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자네 좀 쉬게나. 아유,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쉬기도 해야지. 늘 이렇게 손주들 챙기느라 자네가 바쁘구만. 아내가 밖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데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어머님, 전 아내가 저랑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내도 저희 집에 진짜 잘하거든요. 돈이야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부부가 같이 버는 거지.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참 고맙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사위가 어떤 자격지심도 없이 딸과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손주들을 봐달라며 온 딸의 표정이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딸을 앉혀두고 얘기를 하는데 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사위가 직장을 바로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뭐? 아니 문서방이 직장을 그만둬? 아니 왜? 지난번에 무슨 승진한다 어쩐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왜 직장을 그만둬? 몰라 엄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스크린 골프장을 열겠다고 난리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둔 거 있지? 지금 나 남편이랑 대판 싸고 말도 안 하고 있어. 갑자기 무슨 스크린 골프장이야. 문서방이 스크린 골프장을 열겠대? 아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사업 시작하려 그런데. 아유, 모르겠어. 무슨 여기저기 대출받고 그러면 된다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반대도 꼭 해야겠다는데 어떻게 해. 사위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둔 거였고 딸은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저 역시 딸의 말에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골프가 엄청 뜨던 시기라 동네도 스크린 골프장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업하는 남편을 지켜보다 보니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기라도 해야 하나 어찌하나 고민을 하다 그래도 사이가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제법 잘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 가끔씩 딸이랑 사이가 손주들이랑 오면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사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별탈 없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네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많이 바빠서 그런가? 네, 장모님. 요새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르바이트생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바쁘면 좋죠 뭐. 살이야 나중에 찌면 되는 거고.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요즘 진짜 바쁜데 살만 납니다.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긴 하다만 너무 무리하지 말게나. 자네 몸 생각도 하면서 일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장모님.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위는 정말 열정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한 번씩 그 근처에 가보면 손님들도 꽤나 많이 오는 것 같고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며 저희 부부는 안심을 했죠. 사돈댁은 지방에 계시다 보니 손주들을 종종 주말에 봐줬었는데 사위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빠지다 보니 사위 얼굴 보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항상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던 사위가 변하기 시작한 건 돈을 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세한 변화였어요. 워낙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 설마 저렇게까지 변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띈 건 외모였어요. 원래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편이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 입고 다니는 옷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옷에 번쩍번쩍한 시계까지 차고 나타날 때가 많았죠. 처음엔 사업이 잘 되니까 본인한테 좀 투자라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멀쩡한 차도 바꾸더라고요. 고급 외제차로 바꾸더니 그 차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옆에 있던 딸이 말릴 정도였답니다. 아버님, 저 이번에 차 바꿨습니다. 밖에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차를 바꿨어? 아니, 전에 타던 것도 멀쩡하지 않았어? 아버님, 사람은 차를 잘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사람 이미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위 말에 남편은 그저 껄껄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돈을 저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론 사람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인 저희 집에 오면 손주들 재롱에 눈을 못 떼고 딱 곁에 딱 붙어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와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질 않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지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손주들이 아빠한테 말을 걸어도 사인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딸은 그런 사일 보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었고요. 표정이 좋지 않은 게 한눈에도 보이더군요. 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문서방,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업하다 보면 연락이 수시로 오니까요. 워낙 만나야 할 사람이 많다 보니. 그래도 밥 먹을 때 좀 내려놓지 그래. 아, 그리고 애도 자꾸 아빠 찾는데.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위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눈길을 거두지 않더라고요. 딸은 그 모습에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후로 사이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흰 사이가 그저 바쁜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가끔씩 사이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 전화를 하면 사인 늘 바쁘다고 전화를 끊곤 했어요. 문서방, 요새 바쁜가? 안 그래도 집에 갔다 왔는데 요새 자네 바빠서 그런지 얼굴을 똥 한 번 못 봐서 내가 보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나왔네. 그래, 저녁은 먹고 다니는 거지? 아, 네, 먹고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좀 바빠서요. 그래. 바쁜데 내가 전화를 너무 길게 끌었네. 항상 자네 몸 잘 챙기고. 아, 네. 그렇게 훌렁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위 목소리가 좀 애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바쁜 시가 끝나고 사업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 다시 원래의 사이대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매번 손주들 보느라 고생하는 건 저희 딸이었답니다. 맞벌이라며 고생하는 딸 수고라도 덜어줄까 싶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힌 광경을 본 적도 있었네요. 퇴근하고 들어온 딸은 부랴부랴 손질시키고 저녁 준비하느라 바쁜데 사인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밥을 다 차리고서 나온 사이더러 그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바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 오면 애들도 좀 신경 쓰고 같이 밥도 차려주면 오죽 좋은가. 아유, 장모님, 제가 워낙 바빠야죠. 사업하려면 다 이러지 않습니까? 장모님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아무리 사업한다지만 집에 왔을 땐 가정에 충실해야지. 아유, 네, 알겠습니다. 사인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딸의 표정은 자꾸만 굳어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니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에게 가보겠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사위 생일이라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집에 오질 않더라고요. 딸, 오늘 사위 생일이잖아.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용돈 보내주려고 하는데 사위가 전화를 안 받네. 아직 집에 안 온 거야? 엄마, 그 사람 지금 밖에 있어. 뭐 친구들 만난다나 어쩐다나? 내가 애들이랑 케이크 사서 밥도 차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몇 시간을 전화도 안 받더니 이제야 전화 와서 자기 친구들 만난다는 거 있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새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몰라 엄마.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우리랑 보내는 시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원. 딸은 황당해하며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보니까 주말에도 같이 시간도 안 보내고 어린이날이고 무슨 날이고 사인 다른 사람들 만나기 바쁘지 딸과 손주랑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업이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을 이렇게 뒤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전엔 삭삭하고 잘하던 사이였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가 싶더라고요. 물론 사이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가정에 소홀하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보안이 딸에겐 그렇게 버는 돈도 다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았었고요. 언젠가 딸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전 사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예, 아니 문서방 사업도 잘 되는데 100만 원을 나더러 입금해달라고? 아이 문서방한테 연락해보지. 엄마, 그 사람 나한테 생활비 꼴랑 100만 원 줘. 나더러 같이 일하는데 생활비를 왜 더 줘야 하는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었어 정말. 애 둘 키우는데 100만 원을 뭘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 100만 원? 아니 요즘 시대 그걸 어떻게 생활비를 한다고? 문서방한테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몰라. 차 고장났다니까 나더러 알아서 하래.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사이를 보며 전 사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사인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폭발한 건지 뭔지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딸이 평소에 제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게 하는 하소연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급하게 목돈이 좀 필요하다더군요. 엄마, 내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여유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도 안 좋고.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엄마가 도와주지. 아니, 딴 게 아니고 요즘 문서방 사업이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 몇 달째 지금 생활비도 못 갖다 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서 말이야. 아휴, 그렇게 힘들다니? 아니, 전에 돈 많이 벌을 때 모아둔 건 없었대? 모르겠어. 물어봐도 통 대답도 안 하고. 그땐 그저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술술 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처음엔 딸이 모아둔 돈을 깨서 사회 사업을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위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딸한테 물었을 때도 이젠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은 손주들 데리고 딸이 저희 집에 왔는데 딸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딸을 보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가영아,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진짜 도와줄까? 아니, 괜찮어. 남편이 하는 일인데 알아서 해결해야지. 알아서 하게 두려고. 아니, 왜? 저번엔 도와줄까 생각하더니 알아서 해보겠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끝을 흐리는 딸을 보며 뭔가 말 못하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속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눈엔 자식 얼굴 표정만 봐도 다 보이는데 딸은 그걸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그때부터 사인 더더욱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면 와선 인사도 하고 짧은 시간에도 가끔씩 와 밥도 먹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 혼자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니 혼자 아등바등 풀어보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사위의 스크린 골프 사업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5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더라고요. 그즈음부터 딸은 표정이 더 좋지 않았고 사위와도 대면대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위는 딸 눈치만 슬슬 보며 다시 저희 집에 자주 오가더라고요. 하루는 딸과 사위가 손주들과 같이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가만히 밥을 먹는데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사위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 장모님, 저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 그림은 뭐예요? 거실 중앙에 그냥 두시길래 놔둘 것도 없어 그러신가 했더니 아, 저거 자네 장인 친구가 준 그림이야. 뭐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나 뭐래나. 아무튼 우린 그런 것까진 잘 모르고 꽤나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멋진 거였군요. 그때 사이가 하는 말을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이른 새벽 등산을 나섰습니다. 저 역시 가게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요. 직원들한테 재료 들어오는 것도 알려줘야 하고 그래서 좀 일찍 나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까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마침 깜빡 잊고 말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직원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방을 뒤져봐도 웬일인지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현관문을 열었는데 입구에 낯익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더군요. 딱 보니 남자 구두였는데 한눈에 봐도 아는 신발이었죠. 바로 사위의 구두였습니다. 매번 사위가 비싸게 줬다며 항상 신고 오는 신발이라 모를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시간에 대체 어떻게 집까지 들어왔나 싶더라고요. 분명 문이 잠겨 있었을 텐데 딸이 비밀번호라도 알려준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무슨 일로 왔나 의아했습니다. 전 그래서 서둘러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사위가 재빠르게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니. 자네.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집엔 너 어떻게 들어왔어? 가영이가 비밀번호라도 알려준 거야? 아니 미리 전화라도 하지.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거 알면서.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유, 그렇지. 가게 열어야 되니까 늘 이 시간에 나가지 뭘.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와서 가지고 가려고 온 거야. 아니 근데 자넨 대체 왜 왔어? 그러면서 전 현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멀쩡히 달려있어야 하는 거실 그 그림이 바닥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왜 여기 내려와 있어? 이거 설마 자네가 여기 내렸는가? 네? 그게요? 아니, 자네가 대체 이걸 왜 내려놔? 이걸 왜 내렸냐고? 이거 설마 가지고 가려고 한 건가?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요. 당황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전 더욱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집에 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건 더더욱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의 겉옷이었어요. 소파 위에 겉옷이 놓여 있는데 사위 주머니 밖으로 무슨 줄 하나가 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사위 겉옷 주머니에 전 손을 넣어 그걸 꺼내봤죠. 그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제가 남편에게서 받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거든요. 평생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목걸이라
목걸이 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사이가 그걸 겉옷에 숨겨둔 거였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네 지금 도둑질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냐고. 아, 어머니, 그게요. 아니, 전 그냥.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가지고 와서 뭐하게, 어? 뭐하려고 그랬어? 사람 없는 곳에 몰래 들어와서 그림이고 목걸이고 다 가지고 가서 어디다 팔려고 그랬어? 이거 도둑질인 거 모르나?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 지금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왜? 전 사이가 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사위에게 윽박지르자 그제서야 사인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스프링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욕심이 생긴 사인 사업을 더 키워보겠다고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과하게 운영을 하다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돈도 빌리고 그랬는데 아니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돈을 빌려? 아니 아무리 돈을 빌려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도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급해서요.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누가 급하다고 이런 짓까지 벌여?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 사위는 제게 허둥지둥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자네 똑바로 말해보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어? 대체 빚을 얼마나 졌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급하게 제가 마가 할 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당장 빌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어떻게. 사위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제게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집에 딸이 도착했습니다. 딸은 그 광경을 보고 울분에 터져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미쳤냐고. 내가 그러게 일 벌리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말 하나도 안 듣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여보, 그게 미안해. 난 그저 너무 급해서 누가 처갓집 물건에 손을 대. 그 빚 당신이 만든 거야.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 빚이 생긴 거라고. 알면서 어떻게 이래? 엄마, 이거 당장 신고해. 이거 당장 신고해야 되겠어. 여보, 신고라니. 남편을 어떻게 신고를 해? 그럼 처갓댁 물건 훔치는 건 말이 되고? 당신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엄마, 얼른 신고해, 얼른. 그러자 사인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라니.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급해서 그랬어요. 뭐 급해? 당신 저질러 놓은 일 수습도 안 하다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돈 잘 벌 때 뭐 했어? 가족도 안 챙기고 본인 즐기느라 바빴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뭐? 급해서 그랬다고? 당신 지금 이 상황을 다 만든 거야. 몰라? 여보,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됐고, 당신 저지른 일 제대로 수습해. 제대로 벌 받으라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절대 못 넘어간다고. 결국 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출동한 경찰분들은 이곳저곳 살피더니 사이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사인 외부에서 부엌으로 들어오는 큰 창이 있는데 바로 그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평소에 환기 때문에 조금 열어둔다는 걸 사이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쪽으로 들어와 신발을 현관에 넣어두고 나갈 땐 현관으로 나갈 생각이었던 거죠. 경찰 조사를 받고서 집에 오고 나서야
딸이 모든 상황을 제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사위와 이혼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나 안 그래도 저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했어. 자기 잘 나갈 땐 자기만 챙기면서 우리한테 제대로 생활비도 안 주더니만 어려워지니까 바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질 않나. 근데 심지어 그림까지 가져가려고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너 언제부터 힘들었던 거야? 지난번부터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만 그때부터 그런 거였어? 좀 됐어. 한 1년쯤 됐나? 사업 망하기 전에 한 번 힘들다고 하길래 모아둔 돈 깨서 도와줬거든. 난 또 그렇게 도와주면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잘할 줄 알았지. 그런데도 풀리고 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것도 다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집에도 안 붙어 있고 말이야. 그때부터 나 그냥 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사업 힘들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 그 전에 빌린 돈도 어마어마했는데 또 거기다가 더 빌리니 감당이 되겠어? 알고 보니 사인 사업 때문에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돈 빌린 것뿐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빌려왔나 보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사인 그럴 생각도 전혀 안 했던 거죠. 결국 빚더미 안게 되자 그제서야 자기가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며 딸에게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처음엔 딸도 사이가 말한 빚만 갚으면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빚이 터지고 또 다른 곳에서 빚이 나오니 그때부턴 딸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더라고요. 몇 달 동안 딸은 사위에게 영문도 모른 채 생활비도 못 받고 혼자 아등바등 손주들 키우며 일을 했는데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은 사위를 보고 딸도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내 이혼을 선언했다네요. 그런데 딸이 이혼을 선언하니 사위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또 결사반대를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이혼만 안 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길래 일단 빚부터 어떻게 해결해보라고 내가 그랬거든. 갑자기 그때 여기 와서 밥 먹고 막 그랬을 때도 한창 우리 이혼하자는 얘기 나왔을 때였어. 그냥 나 혼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끝까지 가겠다고 우겨서 와선. 근데 그때 그 그림 얘기 듣고 나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엄마, 나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 사업은 망할 수도 있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어떤 상황인지 서로 소통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무슨 통보하듯이 빚 있다고 얘기하면 끝이야? 잘 나갈 때 본인만 생각하고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 가족 찾는 게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나 이제 그만할래 엄마. 그렇게 딸이 속상해하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 딸은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을 해왔을 텐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미수 사건이지만 일단 조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솔직히 그간 사이가 한 행동 그리고 정말로 저희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다는 게 너무 괘씸해 용서를 절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아셨을 텐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사위 역시 선처를 바란다며 매일같이 찾아 용서를 빌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아내가 저더러 이혼하자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 빚만 해결하면 끝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죄가 없어지겠어?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딸이 자네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지 않았었는가? 압니다. 제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쌓인 비가 올 때도 집을 찾아 울고빌고 빌었습니다. 딸에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매달리고 저희에겐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니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다 결국 딸이 저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합의해서 선처하자. 남편대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애들 양육권도 나한테 넘겨주고 그 조건으로 이혼 합의하기로 했어. 애들 아빠기도 한데 감옥 갔다 가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휴,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보기에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괘씸하지만 손주들도 있는데 손주들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도 아빠도 그 얘기 하더라. 물론 죄는 괘씸하다만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우리 손주들 아빠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위 미워하면 손주들은 어쩌겠냐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다. 결국 저흰 사위를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딸의 이혼을 수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네요.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 손주들 양육권을 주장하던 걸 선처로서 합의를 하게 됐답니다. 사인 그 후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걸 끝으로 저흰 연락도 아예 다 차단해버렸네요. 더 이상 사위와의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딸은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손주들과 다 같이 북적북적 모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때의 충격도 조금씩 옅어지더군요. 사실 딸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한동안은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겉으로 씩씩한 척하면서도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루는 딸이 손주들을 재워놓고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제가 슬며시 옆에 가 행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닦으며 딸에게 물었어요. 딸, 괜찮어?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너 혼자 자책하는 거 아니지? 엄마, 미안해. 솔직히 처음부터 내가 냉정하게 잘랐어야 하는 건데 내가 다 이 일을 만든 것 같아 엄마랑 아빠한테 염치 없고 미안했어. 아유, 그런 생각 하지 말어. 네가 절대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줄 알았겠니? 그게 어디 네 탓이니? 엄마 아빠 네가 그저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때 전 딸 등을 토닥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도 그날을 울며 속을 달래더라고요. 지금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딸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손주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딸이 많이 무너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듬직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 참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전사인 지금 일을 하며 그래도 양육비 꼬박꼬박 잘 보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그저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아빠를 좀 찾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이 손주들을 더 신경 써서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이 밝아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요즘 아침마다 남편과 같이 손주랑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게 일과가 되기도 했답니다.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던 딸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 씩씩하게 엄마로서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손주들도 이제 제법 자라 고사리 손으로 저를 돕겠다고 상도 닦고 청소도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쁘기도 합니다. 전 가끔씩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끝까지 믿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진 결국 시간이 지나 알게 된다는 걸 이번 일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얼마 전엔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직업이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참 착하고 참하고 현명해 보이는 며느리라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딸한테도 무척 잘해서 서로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 이 행복한 가정이 더 굳건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설렁탕집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가게 운영이 쉽지도 않고 늘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느끼고 있네요. 사람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그 값을 받게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누워있기만 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만히 슬퍼하기보단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풀어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더군요.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잘 흘러가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단단해진 무언가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때 그 사건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늘 고난만 있다고 슬퍼하고 좌절하시기보다 이걸 이겨내면 무언가를 또 얻게 된다는 희망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